어릴 땐 그렇게 끈끈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게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게 형제였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 장례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의 틈뿐.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겐 그 피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늙어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봉양 문제로 남는 건 희생한 사람의 억울함과 갈등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간병비는 왜 나만 냈는데 이제 와서 왜 상속 얘기부터 꺼내는데? 이 말 당신도 혹시 가슴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은 부모님이 병들어 누우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쏠립니다. 간병, 병원 수발, 병원비, 돌봄. 형제는 많아도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제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어머니 집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플 땐 오지도 않더니 집값 오르니 달려오냐?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감정의 칼날만 남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은 더 깊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정정자 씨는 10년 넘게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큰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자식 결혼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창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비, 요양비, 병원비 총 8년간 1억이 넘게 들었지만 형제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없다. 지금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형제 생일도 외면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형제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 상처뿐이에요. 이처럼 부모 봉양 문제는 형제 사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묵묵히 헌신하고 누구는 거리만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는 깨지고 그래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라는 희망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기대와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가족보다 더 낯선 관계만 남습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병할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감정의 균열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남보다도 멀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엔 아무 연락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올 때입니다. 엄마 기일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조카 결혼식 청첩장은 바로 보내더라. 내 병원 입원 때는 소식도 없더니 상가집엔 꼭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고 아플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한다, 환갑잔치다 싶으면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그 순간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실제 관계가 아니라 예식장에 필요한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면 곧장 다시 침묵. 이런 형제 자매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이물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는 씁쓸한 물음표가 마음에 박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영희 씨는 둘째 동생과 7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동생이 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연락 못 드렸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엔 꼭 와줘야 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말없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3년 전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와달라는 그 말이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결혼식 손님 한 명 채우러 불린 느낌이었어요. 피는 섞였어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서 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씁쓸한 감정을 겪습니다. 평소엔 무소식, 무관심, 무존재. 그러다 갑자기 상가집이나 결혼식에서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나면 그 위선적인 얼굴이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단절된 채 오직 사회적 체면이나 형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가족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형제는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연락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서로 너무 오래 멀어졌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로 남이 됩니다. 마음이 끊긴 형제는 한때의 추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경조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피를 나눴어도 남입니다. 그 어떤 사연보다 아프고 그 어떤 이별보다 조용한 관계의 끝. 그것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운함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나만 시장에 안 데려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새 옷은 늘 언니가 먼저였고 나는 물려입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난 밤새 물수건 갈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릴 적 서운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마음속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전히 그때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어릴 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며 쌓인 감정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내는 응석과 자유, 중간은 소외감이라는 고정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나는 늘 덜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혜순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큰 언니와 말도 섞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계기는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넌 어릴 때도 늘 조용했잖아. 엄마한테 딱히 혼난 기억도 없지? 그 순간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감정이 바로 그 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중간을 지켜야 했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갈 때도 언니는 돈을 받고 막내는 도시락을 싸갔지만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수십 년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넌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내뱉고 김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명절 초대도 받지 않고 언니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어릴 때 누가 날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날 외면했는지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잊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서운함일 경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골마갑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다는 기억, 부모가 누구를 더 아꼈다는 의심,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의 말보다 과거의 감정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해를 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슬프기보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지만 그만큼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지 지금의 일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내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형제라는 존재가 결국 남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노후 생활이 경제적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가 감정 아닌 숫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형네는 해외여행 다닌다며? 너희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 명절에 선물 하나쯤 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뾰족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잘 사는 사람과 간신히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연금, 자식의 직업,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삶은 더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한 형제는 한 달에 2번 골프 치러 나가고 생활형 알바로 겨우 버티는 형제는 교통비 아끼려고 약국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안마의자 바꿨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허탈함을 안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는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6세 안재근 씨는 2살 위 형과의 관계를 끊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청년기엔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며 공무원 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여를 받았고 안 씨는 자영업 실패로 퇴직금도 없이 65세까지 일하다 겨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모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형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요즘 골프장에서 바람 쐬니 허리도 안 아프더라며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안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대화의 끝은 늘 요즘 연금도 쥐꼬리라 생활이 빠듯해라는 안 씨의 말, 그리고 그래도 형제끼리 뭔가 도우며 살자는 형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늘 부담이었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형이 가족 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벤츠 뽑았대. 그런데 재근이 내 아들은 요즘 뭐해? 그 순간 안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회사를 다녀 구조조정을 당한 후 3년째 백수였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일부러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에게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는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고모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형이 날 깎아내렸다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처럼 노후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의 감정을 잠식합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요양병원을 고르고 누구는 통장 잔고 보며 진료일을 미룹니다. 그때 너도 조금만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 한마디는 평생 쌓아온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는 돈을 나누지 않더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돈은 말에 태도를 입히고 시선의 위계를 만듭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위로가 오지랖이 됩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돈이 곧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자존심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말없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다르면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감정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된 타인이 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남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를 형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땐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고 해도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다를 수 있나? 이질감이 들고 그 다름이 견딜 수 없는 벽이 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책임이지 애가 왜 망가져? 라고 받아칩니다. 정치, 돈, 결혼관, 노후관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넌 너무 꽉 막혔어. 너야말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같은 말이 오갈 때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다치고 관계는 멈춥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문병기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엔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공장도 다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도 크게 다툼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과 노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씨는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반대로 자식이 늙은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살아서 조카들도 형을 안 챙기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휘어잡아야지. 그 말에 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투, 눈빛, 목소리까지 다 싸늘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비난처럼 들렸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가치관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문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생은 늘 그렇게 살아서 뭘 남기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대화가 다 훈수야? 그날 이후 문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 태도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이처럼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가치관이 엇갈리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대화는 오해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섞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같을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기에 그 다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있는 말도 형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의견 차이로 웃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은 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고 모임도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어느새 연락처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면 피보다 먼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타인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리입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은 순식간에 흐르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빨리 변하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은 제 인생 챙기느라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붙잡아 줄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내 두 손과 의지입니다. 남에게 기대면 실망이 오고 남을 의지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젊을 땐 남의 인정이 힘이었지만 노년엔 족쇄가 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선택, 태도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남보다 나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6가지를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노년에 돈 없어도 괜찮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몸이 버텨주니 필요하면 야근을 하거나 부업을 해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쉬지 않고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의 숨줄이자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식탁 위 반찬부터 줄이고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친구 모임이 있어도 지갑 사정 때문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온통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삶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삶을 지탱합니다. 생활비를 계획할 수 있고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으며 장을 보고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그 한 줄 입금 내역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친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연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성호 씨는 35년간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며 기계와 씨름했고 손바닥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덕분에 은퇴 후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입금일 그는 통장 잔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여유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동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가 점심을 먹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납부합니다. 친구들이 연금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묻자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달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제일 크다. 그에게 매달 찍히는 110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연금이란 노년의 자유이자 선택권이며 불안 없는 하루를 보장해주는 가장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행하고 남보다 잘하면 행복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노년에 이 생각만큼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은 없습니다. 젊을 땐 경쟁이 삶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을, 사회에서는 명예를, 가족 사이에서는 자식 성적과 직업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비교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더 잘 산다고,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고, 형제가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굴레입니다.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에 취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은 금세 사라지고 열등감은 오래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병들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성취나 형편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의 속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교는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독하게 작용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 연금 이야기,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속으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무엇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이정자 씨는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고 큰 빚 없이 집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자식 자랑, 해외여행 사진, 최신형 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확 줄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비교는 칼보다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작은 동네 강연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노년 심리상담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서 친구들의 자랑이 나와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게 우리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못 가도 명품 옷이 없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키우고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남이 잘나 보여도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그 확신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나이 들면 그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젊을 땐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직장과 가정이 삶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순간부터 일상의 틀도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시간 개념이 희미해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하루는 결국 무너진 마음과 몸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정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리듬을 되찾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건너뛰다 보면 체력은 약해지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고립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덜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됩니다. 특히 노년의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하루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 잠자기 전 책 읽기처럼 단순한 행동이 쌓여 삶의 뼈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잡아놓으면 외부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 약속이 없어도 가족의 방문이 없어도 나만의 생활이 굴러갑니다. 생활 루틴의 힘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평소 하던 리듬이 몸에 배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상을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하루 두 끼로 연명했고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동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노년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돌아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거르지 않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되 10시가 넘으면 무조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이 습관이 한 달을 넘기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눈이 또렷하게 떠졌고 걷기 덕분에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흐름이 정리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돌아간다. 약속이 없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 생활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생활 루틴은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됐습니다. 노년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일정이 사라진 지금, 나를 지켜줄 유일한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저축이냐, 있는 거나 쓰고 살지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있고 필요하면 일을 해서 메울 수 있지만 노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건강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 순간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안정과 불안을 가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은 생활비의 대부분 쓰이고 나면 여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살면서 항상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친척 경조사에 가야 할 수도 있고 냉장고나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저축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작아지고 생활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비상용 저축 통장이 있다면 다릅니다. 누가 보태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자존감이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저축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매달 3만원, 5만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깨지 않는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습관입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숨겨놓듯 모아두면 1년이면 수십만원, 몇 년이면 수백만원이 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박종만 씨는 10년 전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겨울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60만 원이었는데 마침 연금이 들어오기 전이라 통장 잔고가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느낀 미안함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작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쓰지 않고 숨겨놓듯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18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 돈이 빛을 발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7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저축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치료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내 자존심이 살아났다. 박 씨는 지금도 같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저축통장은 꼭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누굴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아둔 저축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마음의 방패이자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통장입니다. 나이 들면 마음도 덩달아 단단해진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치고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서운한 말을 금세 잊어버리지만 노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말만 곱씹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몸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이란 무례를 무시하고 오해를 넘기며 불필요한 해석을 멈추는 힘입니다. 노년의 삶은 사람보다 고요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남의 말이 마음속에서 증폭되면 사소한 말도 비수가 됩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세요? 자식이 그렇게 잘났으면 부모도 좀 여유 있어야죠.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상대는 잊었지만 나는 잊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듣기 싫은 말은 흘려보내고 무례한 태도는 마음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넘깁니다. 이 힘이 없으면 노년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 순간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단단함이 있으면 누구의 말에도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박정희 씨는 70세가 넘어서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장사하세요? 힘들 텐데 아들, 딸이 뭐 하는지, 부모를 이렇게 일하게 두나? 처음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못 이루고 괜히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도 힘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손님의 말투나 표정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례한 말은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 매출과 내 건강, 오늘 내가 기분 좋게 웃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굳었을 상황에도 그냥 미소로 넘겼고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표정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남의 말로 내 하루를 망치겠어요? 흘려보내면 그뿐이에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이 부모를 책임진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의 노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인생에도 빚, 육아, 직장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마지막엔 자식이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와 서러움은 배가 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자립심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 건강, 결정권 모두를 스스로 책임지는 힘입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립심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도와줄 때 기쁘게 받지만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사람은 자식의 일정이나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삶은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섭섭함을 쌓고 자식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거리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집니다. 반면 자립심 있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부탁이 아닌 선택으로 만나고 필요가 아닌 기쁨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큰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불편함이 쌓였고 손주 양육 문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연금이 있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보태면서 본인 용돈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엄마, 혹시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과감히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가고 연금 일부를 저축하며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취미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 집에 살 때는 눈치 보느라 못하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와 더 반갑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과도 좋은 관계로 남는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 자립심은 나이 들어서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뿐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과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의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병원은 다니고 계신 거죠? 할머니, 이번엔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지갑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당당함이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쌓여가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말조차도 돈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현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노년의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도 돈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 틈 사이로 까맣게 번져가는 곰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걸레로 닦고 락스를 희석해 문질러도 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지뿐 아니라 장판 및 천장 모서리까지 번져갑니다.
냄새는 눅눅하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수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견적만 수십만 원, 심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장마철에 창문 옆 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기로 빨아내고 세제를 뿌려봤지만 다시 피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벽지가 들뜨고 부스러지기 시작했지만 수리비가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가구를 옮겨 곰팡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옷장 안까지 스며들어 외출할 때마다 옷에 곰팡내가 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최상호 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뒤 봄이 오자 안방 벽 전체가 거뭇하게 변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만으로 버티는 입장에서 도배와 단열 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심해 집이 좀 어수선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손주가 오길 바랐지만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정자 씨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해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든 물이 거실 장판 밑까지 번졌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곰팡이가 이미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판을 교체하려면 최소 5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에 그냥 위에 덮개를 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더 심해져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집안의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는 친구를 초대할 수 없고 가족마저 부르기 꺼려집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줄고 집안에서의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벽에 번진 곰팡이를 볼 때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마저 눅눅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을 고치지 못하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곰팡이처럼 삶에 서서히 번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매일 숨 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 웃음을 잃게 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번듯한 집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작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없다면 벽에 번진 곰팡이와 함께 마음속 행복까지 서서히 썩어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가장 싼 식재료만 고르며 장보는 순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예산은 고작 5천 원. 싱싱한 딸기나 잘 숙성된 한우는 아예 시야에서 지웁니다. 눈이 닿는 건 늘 같은 자리, 세일표가 붙은 채소 코너와 유통기한 하루 남은 반값 고기. 남들은 바구니에 연어, 치즈, 각종 반찬을 풍성하게 담는데 내 손은 시든 시금치 한 단, 찌그러진 달걀, 10일 라면으로만 채워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 금액이 쑥쑥 오르면 심장이 조여듭니다. 이 중에 뭐 하나 내려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기초연금과 알바비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장을 볼 수 있는 돈은 15만 원 남짓. 한 달에 2번 마트에 가는 날은 정순 씨에게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콩나물, 두부, 물을 담고도 손이 무겁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온다고 해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려고 고기 코너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1,800원짜리 닭봉을 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양념 잘하면 맛있게 먹을 거야. 손주가 와서 고기를 찾았지만 밥상 위엔 닭볶음과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고기 없어? 라는 순수한 질문에 정순 씨는 웃으며 다음에 사줄게라고 답했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절반이 빈칸이었고 그 빈칸이 마치 자신의 노후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는 전북 군산에 사는 박용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병간호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뒤 남은 건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무조건 유통기한 임박 코너부터 돌았습니다. 한 번은 우유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 앞에 섰다가 500ml짜리조차 제값 주기가 아까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1,000원짜리 커피 믹스를 담으며 이걸로 버티자고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장 보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원하는 걸 고르는 기쁨이 아니라 버릴 걸 고르는 고통이 먼저입니다. 살 수 있는 것과 절대 살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 선은 매달 더 가혹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싸구려 식재료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걸로 한 주를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 가난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선택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잃은 순간 노년의 하루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마음마저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각종 모임에서 밥값이 부담돼 피하는 순간입니다. 모처럼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 점심 한번 할까?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나갔겠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요즘 시내 식당 밥값이 기본 1만 5천 원, 커피까지 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번 나가면 최소 23만 원이 깨지는 셈입니다. 월 생활비를 손가락으로 셈하는 입장에서 이건 큰 돈입니다.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라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웃으며 전화를 끊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모임을 피한 게 아니라 밥값을 피한 겁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젊을 때만 해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와 함께 노후 자금이 증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파트타임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라 해봐야 10만 원 남짓. 그런 상황에서 친구 모임은 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40년 지기 친구가 생일이라고 점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꽃다발에 선물까지 사서 가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값도 겨우 낼 판에 무슨 선물이야 라는 생각에 결국 전날 밤 몸이 아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모임 초대일까봐. 서울 송파에 사는 박태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모이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이었지만 장소가 늘 호텔 뷔페나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 3만 원 이상은 기본, 거기에 회비까지 얹히니 모임 하루가 지나면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몇 번은 카드를 긁었지만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 속 맛집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런 곳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모임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결국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빠지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관계를 하나둘 놓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놓친 관계는 다시 잇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모임에서 사라진 사람은 잊혀집니다. 결국 집안에 혼자 남아 TV나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배고픔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가도 마음속엔 돈 걱정으로 근심할 때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겉으론 같이 웃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값까지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돌리느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고를 때처럼 여행에서도 이건 사도 되나? 다음 끼니는 어떻게 줄이지?
라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는 물만 마시며 웃는 신용을 합니다. 사진 속 표정은 즐거워 보여도 그 웃음 뒤에는 돌아가면 통장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숙 씨는 평생 아끼며 살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모두 친구들이 추천하는 대로 예약됐습니다. 출발 전부터 영숙 씨는 이번 달 연금으로는 빠듯하니 다음 달 공과금은 조금 미뤄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친구들이 흑돼지 식당으로 향했지만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인분에 2만 원이 넘는 가격. 웃으며 난 고기 많이 못 먹으라며 밥만 주문했지만 속으론 이 돈이면 집에서 10끼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엔 올레길을 걸으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내 예쁜 스카프와 특산품을 샀습니다. 영숙 씨도 손에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짐 많아져서 안 사라는 말로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친구와의 대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 카페에서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도 영숙 씨는 배가 안 고프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진짜 얻은 게 뭐지? 추억? 아니야, 불안뿐이야. 경기 파주에 사는 최병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첫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기다린 여행이라 들뜬 분위기였지만 병호 씨의 머릿속은 환율이 올랐는데 이번 달 생활비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친구들이 해산물 플래터를 시킬 때 그는 배가 불러서라며 작은 샐러드 하나만 시켰습니다. 관광지 입장료가 예상보다 비싸자 난 여기 전에 와봤어 라고 둘러대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돈 걱정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돈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바다와 산, 새로운 음식과 문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가격표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귀국 후엔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돈이 빠져나간 장면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여행은 마음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5번째 순간은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달력 위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온 인생이 매달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만 연금이 들어오는 그 하루만이 유일하게 숨이 트이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고등어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미루고 심지어 전기요금도 일부러 늦게 냅니다. 연금날이 다가오면 마음은 설레는 게 아니라 초조해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조순희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새벽부터 눈이 뜨입니다. 국민연금 41만 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동시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밀린 관리비, 전기세, 카드값, 약국 외상값까지 일시간도 안 돼 통장 잔액은 10만 원 남짓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니 마트에 가서도 장바구니에 뭘 넣을지 10분 넘게 고민합니다. 한 번은 라면 한 박스를 살까 하다 1,500원 더 싼 5개 묶음을 골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종만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일만 되면 아침부터 ATM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두어야 혹시 모를 자동이체로 잔액이 0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만 씨는 연금날이 오기 전엔 카드도 못 긁고 교통카드도 충전 못한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연금 전에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경자 씨는 연금날을 기다리며 매일 달력을 봅니다. 하루하루 줄을 긋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직 12일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재료로 어떻게 버틸지 계산합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부침개로 이틀, 김치찌개로 사흘, 나머지는 밥에 간장 비벼 먹는 식입니다. 연금날 전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통장에 돈이 찍히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지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속도보다 마음속 계산이 더 빠릅니다. 이건 일주일치, 저건 3일치 하지만 그렇게 꽉 채운 식재료도 한 달이 끝날 즈음엔 또다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동그라미를 세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삶의 리듬까지 돈에 종속시킵니다. 날짜가 행복을 결정하고 통장 잔액이 기분을 지배합니다.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가는 날, 심지어 약을 사는 날조차 연금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돈 들어오는 날만 숨쉬는 간헐적 생존이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6번째 순간은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뭐든 아낌없이 주겠다. 하지만 세월은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연금뿐, 매달 관리비와 약값만 내도 통장은 빈칸이 됩니다. 평소엔 그냥 건강하게 얼굴만 봐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일상 앞에서 웃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도 주머니 속엔 축하 카드 한 장뿐인 현실이 그 웃음을 칼처럼 베어버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손주가 3명입니다. 한창 자랄 나이라 생일이면 케이크, 선물, 용돈이 오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과 틈틈이 하는 청소일로 생활하는 혜순 씨에게 용돈은 사치였습니다. 첫째 손주 생일날 손에 쥔 건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봉투에 넣기도 민망해 그냥 편지에 끼워서 줬습니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부모가 슬쩍 미소로 눈치를 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할머니구나.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성호 씨는 은퇴 전엔 명절이나 생일이면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을 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우리 아버지 통 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손주 생일에 겨우 케이크 하나만 사갔습니다. 아이가 용돈 봉투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자 성호 씨는 괜히 케이크 상자를 열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칼로 쑤시는 듯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 하나 못 건넨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미자 씨는 한 번의 경험 이후 아예 손주 생일날을 피합니다. 예전에 빈손으로 손주 생일에 갔다가 옆에서 다른 친척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가지 않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 봉투 하나 준비 못하는 수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손주 생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담아낼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웃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자리에서조차 위축되고 손주의 기억 속에 주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겁이 납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은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새는 돈을 막고 저축 습관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고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통신비부터 줄이면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은 반드시 따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 통장으로 옮겨두면 쌓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꾸준한 저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이라도 손대지 않는 통장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모입니다. 저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힘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능을 살린 소일거리를 하세요.
도보택배 배달, 카드 배송 업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고정 수입이 한 줄 더 생기면 저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넷째,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 등은 신청만 해도 생활비를 줄여주고 그만큼 저축 여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구매 대신 3일 고민법을 쓰고 장을 볼 땐 필요한 목록만 들고 가며 전략한 금액은 곧바로 저축 계좌로 옮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노년에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전략한 돈을 반드시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야말로 노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건 곧 천천히 진행되는 파멸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쓰러져도 찾아올 사람 없으며 통장엔 당장 쓸 돈 한 푼 없는 삶. 주변은 엉망, 하루는 무너지고 남의 일에 끼어든 죄로 인간관계까지 망가집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산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평생 아껴 쓰고 참고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내 욕심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인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빚을 스스로 갚아줄 때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머니 속 돈을 꼭 쥐고 나를 위해 쓰는 순간마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노년을 고독하게 만들고 인생을 초라하게 끝내게 합니다. 작은 사치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이며 내 존재를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는 것, 평소 눈여겨본 옷 한 벌을 사입는 것, 비싼 케이크 한 조각에 커피를 곁들이는 것도 모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소한 즐거움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 봐라는 이유로 끝없이 참고 아끼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도 않고 내 삶의 빛깔은 완전히 바래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박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사치를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옷장은 수십 년 된 코트와 낡은 셔츠뿐, 외식은 김밥 천국이 전부였습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지만 그 전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고 남은 건 병실의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못 해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 눈빛엔 돈보다 훨씬 값진 시간을 잃어버린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한동안 무기력에 빠졌지만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않고 즐기자. 그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기쁨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오직 자신을 위한 소비에만 썼습니다. 봄이면 화원에서 튤립을 사 화병에 꽂았고 여름이면 해변 근처 작은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미술 전시를 보러 서울에 갔고 겨울이면 평생 꿈꾸던 한정식 코스를 혼자 맛보았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이면 손주에게 학원비를 주지라는 말도 했지만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 얼굴 보면서도 웃을 수 있지. 그 결과 김 씨는 또래보다 훨씬 밝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노년의 작은 사치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채우는 색깔이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무언가의 돈과 시간을 쓰는 용기, 그것이 혼자 잘 사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남의 눈치 속의 회한으로 늙어갈지 아니면 웃음과 설렘 속에 나이 들지 결정짓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일과의 규칙을 두는 것입니다. 규칙 없는 하루는 시간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미 노년의 절반은 무너진 것입니다.
시계는 돌아가지만 삶은 멈춰 있고 몸은 살아 있어도 영혼은 이미 퇴색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쉬는 것도 좋다 싶지만 그 달콤한 게으름은 곧 무기력이라는 독으로 변합니다. 한두 날 늦잠으로 시작된 흐트러짐은 식사 시간을 무너뜨리고 활동을 줄이며 결국 하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고 해를 봐도 감흥이 없고 목욕조차 귀찮아집니다. 이 무너진 패턴은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고립시킵니다.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되어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규칙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며 스스로를 존엄하게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외출과 휴식의 틀을 지키면 삶은 흐름을 얻습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하루하루가 의미를 되찾습니다. 반대로 규칙 없는 하루는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정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되자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까지 TV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고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비몽사몽 일어나 대충 식사를 때웠습니다. 외출은 거의 없었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 저녁을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압은 치솟았으며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줄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1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규칙 없는 하루가 몸을 죽이고 마음을 썩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건강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죽인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죽였어. 반대로 규칙 있는 하루로 인생을 다시 쥔 사람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달간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안에만 있었고 끼니도 대충 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날부터 김 씨는 아침 6시의 기상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시엔 간단한 스트레칭, 8시엔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오전엔 독서나 손바느질, 오후엔 동네 한 바퀴 걷기, 저녁엔 따뜻한 목욕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몸무게와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물었고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이 나를 살렸어요. 하루를 잡으니 인생이 잡히더군요. 결국 노년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무너진 하루는 삶을 좀먹지만 규칙 있는 하루는 생명을 되살립니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질러진 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며칠째 방치되고 옷더미가 방 한쪽을 점령한 채 썩어가면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시야에 보이는 모든 혼란은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의욕을 앗아가며 결국 삶 자체를 포기하게 합니다. 깔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고 생존이고 존엄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곰팡이와 해충을 불러오고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여름엔 냄새가 썩은 듯 진동하고 겨울엔 눅눅한 먼지가 기침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어질러진 집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게 합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불안부터 앞서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립된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어갑니다. 반대로 깨끗한 집은 사람을 초대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박춘배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집안일에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를 미루는 정도였지만 점점 빨래도 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날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실은 빈 박스와 옷가지로 산을 이루고
부엌에서는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름 한복판 바퀴벌레와 파리가 들끓었고 이웃들은 악취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데 뭐 어떠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지저분함이 그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악화됐고 발에 난 상처는 덮인 먼지와 세균 때문에 곪았습니다. 결국 그는 폐렴으로 입원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건강을 되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그는 손을 놓았고 몇 달 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그를 잠식한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환경을 다스리며 삶을 되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김혜란 씨는 남편과 이혼 후 한동안 집안을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초라한 자신과 쓰레기 더미 속 부엌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사람도 집도 버린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 1시간씩 정리와 청소를 생활화했습니다. 매주 쓰레기 버리는 날을 놓치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물건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늘 비우고 거실 테이블엔 꽃 한 송이를 올려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였지만 어느새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혼자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집은 친구들이 먼저 놀러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됐고 그녀 스스로도 외출과 모임을 즐기게 됐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공간이 곧 나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을 버려두면 인생도 버려지고 깔끔하게 가꾸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방이 곧 당신의 내면입니다. 그 방이 지옥인지 안식처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네 번째 방법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쓰러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쓰러진 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단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건 곧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집안에서 넘어져 골절이 돼도 심장이 멎는 전조 증상이 와도 휴대폰 하나 잡을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인생은 끝납니다. 뉴스 속 고독사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락망이 없는 노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사라집니다. 살아있어도 이미 세상 밖에서는 존재가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락망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저장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루 이상 연락이 없으면 먼저 찾아와 줄 사람, 평소 내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기에서 살아날 확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괜히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망 구축을 미루고 결국 그 미루던 하루가 최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에 사는 이호진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혼자 살던 그는 평소 지인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있었고 문을 두드려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는 이틀 만에 탈수와 저체온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택배기사였습니다. 문 앞에 쌓인 택배를 이상하게 여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하반신 마비가 진행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철저한 연락망 덕에 생명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장영자 씨는 혼자 산 지 15년째였지만 동네 주민 3명, 먼 친척 1명,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까지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뒀습니다.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8시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즉시 집으로 확인하러 오도록 약속해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끓는 국물이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고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휴대폰을 잡지 못했지만 10분 뒤 전화를 받은 친척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곧장 이웃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웃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땐 이미 장 씨의 의식이 흐릿했지만 신속히 119를 불러 화상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이후 더 단단하게 연락망을 유지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결국 누가 날 찾느냐에 달린 겁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찾아와 줄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락망이 없는 건 집에 불이 나도 경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엔 필요 없어 보여도 단 한 번의 위기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는 내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이 그 사람을 만드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 준비 하나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5번째 방법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챙겨두는 것입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모든 자산이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당장 필요한 순간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기치 못한 사고, 급한 수리비 앞에서 현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비상금은 자존심이자 생존권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삶을 집어삼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비 선결제가 안 돼 치료가 지연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누수가 생겼는데 수리비를 못 내면 곰팡이와 악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치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문상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비상금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어도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은행 계좌가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중도 해지 시 큰 손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흉통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고액의 응급시술비를 바로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갑엔 3만 원이 전부였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해외 출장과 지방 근무 중이라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치료는 몇 시간 지연됐고 그 사이 심근경색이 악화돼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자책했습니다. 집 한 채가 무슨 소용이야, 주머니에 쓸 돈이 없는데. 반대로 비상금이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장인숙 씨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현금으로 빼서 작은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7년간 모은 금액은 약 800만 원.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현금으로 두면 도둑 맞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난방 보일러가 고장나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리기사는 부품값과 긴급 출장비로 60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 돈이 없으면 최소 3일은 추위 속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 씨는 망설임 없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결제했고 그날 밤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노인은 돈이 없어 보일러를 고치지 못하고 폐렴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상금은 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패라는 걸.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도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상금은 쓰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필요할 땐 그 어떤 재산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나를 지켜줍니다. 당신의 집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금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한 줌의 현금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6번째 방법은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발을 깊숙이 들이는 순간 그 끝은 거의 항상 상처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말과 행동이 칼날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문제, 이웃 문제, 친척 문제에 괜히 끼어들면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하고 끝내는 원망까지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도움 준 은인이 아니라 귀찮고 참견 많은 노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조언을 강요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개입하면 타인의 삶은 물론 내 마음까지 망가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윤광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중재하러 나섰습니다. 가정은 깨지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밤중에도 택시를 타고 가 화해를 시켰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번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아버님이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더 힘들어요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결정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가정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참견입니다. 결국 윤 씨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넘기며 방에 틀어박혔고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나만 부서지고 있었더군. 반대로 개입을 멈춘 뒤 평온을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은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 역할이 점점 짐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금전 문제까지 떠넘겼고 누군가는 부탁이 거절되자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한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일 아니면 모르는 일. 처음엔 주변에서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깔끔해졌습니다. 남의 문제에 감정 소모할 일이 줄어드니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행과 취미생활에 쏟았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에 덜 얽히니 내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더군요. 노년의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준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원망만 남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혼자 잘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며 평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열어준 그 경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 순간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안전해집니다.